오늘은 이 족보 투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 절반 이상의 성씨가 없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 전주시가 45만 중에 절반은 투탁인일 것이다 이렇게도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종중부에 투탁인이 제한 없이 수록됐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 족보는 엉터리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짜 족보, 위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보 이런 게 문제지 종중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조 문성공 시장에 참사를 했는데, 그날 제사에 온 사람이 한 수백 명 묘정에 꽉 들어서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저한테 그걸 물었어요. 한국 사람 절반이 성이 없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다 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전주채 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럼 저기 지금 제사 모신다고 서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은 생물학적으로 문성공 후손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젊은이가 오해하는 게 보면 바로 요거예요. 한국 사람 절반 이상이 성이 없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제한 없이 문성공개 전주채씨 족보에 적혔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족보 투탁은 내보, 사보, 위보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짝퉁이 나돈다 해서 명품이 달라지지는 않죠. 근데 종중보는 상당히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하게 투탁을 막고 있다 하고 말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내보나 사보하고 종중보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족보 투탁의 한계를 보자면은, 가보계획 이전에는 종중보에 끼어들어서 첨가하는 것을 단속을 했어요. 나라에서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종중이 내보나 사보를 인정해 주질 않고 단속을 했기 때문에 끼어들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투탁인은 호적에다가 자기 성분을 적을 수만 있어요.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종중보에 끼어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중에 끼어들고 싶은데 끼어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안으로 만든 게 가짜 족보를 만들고 족보 출판업자하고 손을 잡고 사보를 만들게 된 거죠. 위보나 사보가 나왔다는 얘기는 종중보 편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종중보에 수록되는 절차를 보면은 일단 단자를 모아요. 수단을 하죠. 그래가지고 단자를 1차 검증을 해요. 물증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주채씨요 하고 단자를 낸다고 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주채씨라는 증거, 향안이라든지 이런 다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촌수하고 비교를, 내가 전주채씨 연총광포다 그러면 연총광포 안에서도 어느 가까운 집안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맞는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같은 동족이라고 추정이 되면 별보에다가 실어줘요. 족보에 정식으로 실어주는 게 아니고, 이 별보란 게 뭐냐면 부록 비슷한 거죠. 이 부록 비슷한 데다가 실어주고, 그 별보에 수록을 해가지고 모든 가문에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의를 확인하는,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음번 증보할 때 정식으로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원보에 적기까지 조선시대는 60년이 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3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종중보는 발행 부수를 통제해요. 처음에 족보를 만들 때부터 족보를 살 사람을 다 확인해요. 가문 내에서 단자를 낸 사람한테 내면서 족보를 믿고 받을 거냐 이걸 다 확인해 가지고 그 일가라고 확인된 사람한테는 팔아요. 남한테는 안 팔아요. 별보를 한번 보면은 1743년 영조 19년에 발행된 걸륜보는 15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15권 17페이지가 별보예요. 그리고 1805년 순조 5년에 발행된 가경보는 38권 1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1책에 4권이 다 별보인데 152페이지나 돼요. 그러니까 얼추 10%가 별보죠. 한번 별보랑 비교해 보면은 이게 걸륭보 원보예요. 이게 걸륭보의 별보예요. 여기 보면은 용담에 사는 최정평, 문성공 4대손, 견원보, 그리고 아들로서 성손이라는 사람하고 자손이 쫙 이렇게 적혀 있어요. 판사공파예요. 근데 원보를 보면은 자평, 정평, 지평이 있는데 정평의 아들로 보환이 적혀 있어요. 보환하고 성손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과연 이 보환은 뒤에 후손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성손이 이 정평의 후손으로 연결이 됐느냐,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1805년 나온 가경보를 보면은 정평의 후손으로 보환밖에 안 적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못 받았다. 즉 정중부에 끼어들려고 단자를 냈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받은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 걸륭보 원보인데 여기 보면은 아들로서 윤옥, 윤신, 윤종이고 윤종은 무후예요. 그 다음에 딸로서 변윤종이 있어요. 사위가. 그런데 가경보 원보를 보면은 여기에 변윤종 밑에가 윤재가 한 사람 더 있어요. 그래 뭐라 써놨냐면 구본의 옛날 족보에는 시록되지 않았었다. 근데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하만 향안의 전주채 씨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이제 후손은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별보에 가면 하만의 최윤재, 충순인대 문성공 8세손 원보로 봐라. 그리고 이제 후손이 이렇게 쫙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세대가 폭이 넓죠. 근데 문성공의 전체시 대동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자료를 한번 보면은 1686년 숙종 12년에 강의보 3권 1책이 나왔어요. 원보가 3권 1책이에요. 그 다음에 1740년 영조 19년에 걸륭보가 14권 4책이에요. 1805년 순조 5년에 나온 가경보가 34권 10책이에요. 그 다음 1898년 고종 35년에 광무보가 53권 24책이에요. 사람들이 그 민적법이 나와가지고 민적법 때 전부 투탁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문이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게 민적법은 1909년에 나왔어요. 1898년에 민적법 시행되기 11년 전에 이미 53권 24책이나 되는 방대한 족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적법이 나오면서부터 가문이 비대해졌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광무보는 1898년에 나왔는데 전춘시 가문에는 묘제 단제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졌고 종중이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족보 대등보를 못 만들어서 이 주기가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묘제 단제하고 막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 족보 만드는데 참여하는 가문이 많아요. 거의 다 참여했으면 아마 53권을 훨씬 넘었을 거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 광무보는 빼고 나머지 걸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은 강의보가 1686년에 나왔는데 1책이고 378페이지, 자손록 원보가 378페이지예요. 걸륭보는 661페이지예요. 근데 이게 57년 차이가 나죠, 이게. 근데 자손록의 페이지 수가 175% 늘어났어요. 그 다음 가경부는 10책이고 1568페이지예요. 원보만.
그러니까 62년 동안에 237% 늘어났어요. 이걸 보면 페이지 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119년 사이에 415% 늘어났고 1년에 3.49%가 늘어났다. 근데 이제 민적법이 자손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한번 보면은 중랑장공파에서 동치보가 1864년에 나왔는데 족보가 10책이고 자손록이 1584페이지예요. 원보만. 그 다음 갑진보가 1964년이랑 딱 100년 차이 나죠. 100년 후에 나왔는데 족보가 16책이고 자손록이 3766페이지예요. 그래서 책 수는 160% 늘었고 자손록은 238%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 동치보는 1800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모판 인쇄고 갑진보는 1960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활판 인쇄라서 글자 크기가 다르고 이 편집 방법이 달라요.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10페이지에 수록된 인원수를 세봤어요. 이 중간쯤 되는 10책 중에서 제5책의 중간쯤 페이지, 갑진보도 16책에서 8책의 중간쯤 페이지를, 그리고 맨 밑에 단에는 이게 다음 기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맨 밑에 단을 제외한 나머지를 썼을 때 10페이지에 82명이 적혔고 이거는 107명이 적혔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갑진보가 동치보보다 한 페이지에 적힌 사람이 130%로 많아요. 그러니까 약 한 30% 많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당 그 인원이 늘어난 130%를 고려했을 때 동치보보다 갑진보가 페이지 수가 310% 늘어났어요. 인원수가. 그래서 1년에 3.1% 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민적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19년간의 족보 자손록이 4.15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1년에 3.49%씩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민적법 전후 100년간, 그러니까 민적법 나오기 전 50년, 나오고 나서 뒤로 50년, 그때 3.1배 늘었어요. 그래서 1년에 3.1%씩 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은 민적법이 나옴으로 해서 자손록 변화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 종중부에 투탁한 사람은 상당히 미미하다, 적다, 많지 않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종중부는 철저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첨간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족보 투탁은 환부역조의 폐륜이에요. 그런데 민적법 이후에 족보 투탁이 많아졌다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거는 뭐냐, 민적법 이후에 나온 사보, 가짜 족보인 사보 얘기지 종중보, 정식 족보에는 그런 게 없다. 민적법이 나오기 전에는 내보가 있었죠. 근데 내보 이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었지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근데 민적법 이후에 사보가 나왔는데 사보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었어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 내보나 사보가 종중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듯이 종중부에 끼어든 사람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이제 족보 투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투탁을 한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은 그 천민들이 말하자면 양반 쌍놈이 없어지니까, 양천이 없어지니까 천민들이 말하자면 이제 족보에 투탁을 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과연 그런지,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 천민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노비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